봉이들 이제 우리 진짜 안 버려요? 어른들은 말 자꾸 바꾸잖아요. 약속할게. 이제 안 버려. 청주 외곽의 하늘숲 추모공원. 비가 차갑게 내리던 오후였습니다. 차에서 내린 한상철 회장은 우산도 펼치지 않고 비를 맞습니다. 옆에 선 아내 최정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둘 다 납골당으로 향하는 발걸음이 유난히 무거웠습니다. 10년을 기다렸는데 정작 마주할 준비가 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납골함 앞에 무언가 있습니다. 3명의 아이입니다. 비에 젖은 검은 옷을 입은 아이들. 가장 큰 아이는 젖은 바닥에 무릎을 대고 그 옆 중간 아이는 손수건으로 유리판을 조심스럽게 닦고 있었고 막내 아이는 낡은 패딩에 파묻혀 자꾸만 기침을 합니다. 한상철은 멈춥니다. 호흡이 가빠집니다. 가장 큰 아이 유준이라 불릴 그 아이가 손에 접은 종이배 하나를 납골함 아래쪽에 놓으며 입을 엽니다. 오늘이 진짜 마지막이에요. 내일이면 우리 이름이 바뀐다 했어요.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한상철의 시야가 흔들립니다. 아이의 손목에 걸린 낡은 팔찌, 그것이 문제입니다. 가죽끈으로 만든 팔찌, 정교한 매듭. 그것은 자신의 아들 한도연이 어릴 때 늘 차고 다니던 바로 그것입니다. 몇십 년이 지났는데도 같은 방식의 매듭, 같은 색깔의 가죽. 그것이 아들의 것이 아니라는 걸 어떻게 알겠습니까? 어떻게 모르겠습니까? 최정아가 제 손을 입에 갖다 댑니다. 한상철은 한 걸음 더 나아가려 하지만 유준이가 재빨리 동생들을 뒤로 숨깁니다. 눈빛이 선명합니다. 어른을 믿지 말라는 메시지가 그 눈에 가득 담겨 있습니다. 아이들은 빠르게 비를 맞으며 납골당을 빠져나갑니다. 한상철은 그들을 부를 수도 붙잡을 수도 없습니다. 단지 그들의 뒷모습을 지켜볼 뿐입니다. 최정아가 떨리는 손으로 종이배를 펼칩니다. 아이들이 놓고 간 것입니다. 종이배 뒤에는 삐뚤빼뚤한 글씨가 적혀 있습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곳이라서요. 내일 아침 차가 와요. 한상철은 그 말에서 무언가를 감지합니다. 차라는 단어. 왜 하필 내일 아침인가? 그리고 그 팔찌. 아들이 보낸 신호가 아닐까요? 아들이 이 아이들을 지키려다가 지키지 못하고 떠나면서 남긴 마지막 선물이 아닐까요? 비는 계속 내립니다. 추모공원의 잔디에 빗줄기가 패턴을 그립니다. 이 이야기 혹시 여러분도 들어본 것은 아닐까요? 아니면 이런 일이 주변에서 일어나는 건 아닐까요? 댓글로 이 사연을 어디에서 들으셨는지 혹은 이런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지 나눠주신다면 그것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가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에게는 큰 힘이 되어 다음번에도 더욱 감사한 이야기를 가지고 올 수 있게 합니다. 귀가 길의 자동차 안. 한상철과 최정아는 침묵 속에 있습니다. 이정규 수행실장은 운전대를 잡고 있고 뒷자리에는 방금 펼쳐본 사진 한 장이 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젊은 날의 한도연입니다. 확실합니다. 20대의 얼굴, 누군가의 팔에 안긴 모습, 그리고 그 뒤에는 아이들의 것으로 보이는 손들이 흐릿하게 담겨 있습니다. 언제 찍힌 건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이 사진이 아들이 남긴 증거라는 겁니다. 최정아는 사진 뒤를 봅니다. 글씨는 아이 손글씨로 보입니다.
하지만 그 글씨가 향하는 곳은 명확합니다. 아빠가 제일 좋아하던 곳, 아들이 가장 자주 이야기하던 곳, 자신들이 함께 가던 추모공원, 그곳에 아이들을 보낸 겁니다. 마치 자신들을 찾을 수 있도록, 마치 자신들에게 나 여기 있어라고 신호를 보내는 것처럼. 내일 아침 차가 와요. 그 말은 더욱 심각합니다. 한상철은 이정규 실장을 돌아봅니다. 이정규, 그 아이들이 어디서 왔는지 알아낼 수 있나? 이정규는 묵묵히 끄덕입니다. 지금 바로 CCTV 확인하겠습니다. 추모공원 주변 영상부터 시작하면 동선이 나올 겁니다. 자동차는 청주 시내로 향합니다. 밤이 내려옵니다. 그리고 그 밤, 이정규가 가져온 것은 충격적입니다. 추모공원 주변 CCTV 대부분이 점검 중이라는 표시였습니다. 정확히 오늘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아이들이 나타난 시간대와 정확히 맞습니다. 한상철은 주먹을 쥡니다. 이것이 우연일 수 있을까요? 누군가가 아이들을 거기로 보낼 때 일부러 카메라를 막은 건 아닐까요? 누가 일부러 비워놨나? 혼잣말처럼 흘러나온 그 말이 최정화의 등을 곤세웁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사실일 가능성이 너무 높기 때문입니다. 다음 날 아침, 청주구청 4층 아동보호팀. 박선우는 45쯤 되어 보이지 않습니다. 그의 얼굴은 20년을 이 일로 보낸 공무원의 피로감과 동시에 아이들을 위해 하루하루를 사는 사람의 눈빛을 담고 있습니다. 한상철이 제시한 서류를 보자마자 박선우의 표정이 변합니다. 무연고 사망철이면 행정이 끊겼을 가능성이 큽니다. 박선우는 컴퓨터를 켭니다. 한상철의 아들 한도현. 10년 전 무연고 사망자로 등재. 이후 아무런 기록이 없습니다. 회장님, 이건 우연이 아닙니다. 박선우는 천천히 말합니다. 아이들이 있었다면 누군가는 그들을 관리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록이 깔끔하게 지워져 있다는 건 최정화가 물어봅니다. 아이들이 어디로 간다는 건가요? 박선우는 종이에 새봄쉼터라고 적습니다. 이곳입니다. 이 지역에서 가장 최근에 문제가 되고 있는 민간 아동쉼터입니다. 겉으로는 후원 사업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아이들을 외부 프로그램으로 보내려고 절차를 급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민원이 여러 건 들어와 있습니다. 한상철은 돈으로 해결하자는 말을 삼킵니다. 그것이 지금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걸 느꼈거든요. 박선우가 한상철과 눈을 맞춥니다. 회장님, 아이들을 지키려면 법부터 잡아야 합니다. 감정이 앞서면 아이들이 더 숨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불법 절차로 증명해야 합니다. 최정화가 한상철의 손을 잡습니다. 박선우는 계속 말합니다. 내일 아침이 중요합니다. 아이 이동이 있을 거면 오늘 밤이 마지막 기회일 겁니다. 그 전에 우리가 움직여야 합니다. 한상철은 고개를 끄덕입니다. 그의 표정이 변합니다. 더 이상 회장이 아니라 아버지가 되어 있습니다. 아니, 할아버지입니다. 새봄쉼터는 겉으로 깨끗합니다. 벽은 밝은 노란색. 후원자들의 사진이 곳곳에 붙어 있고 아이들이 그린 그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마치 사랑받는 아이들이 사는 집처럼 보입니다. 강미경 시설장은 한상철 부부를 맞이하며 상냥하게 웃습니다. 회장님 같은 분이 관심 가져주시니 아이들이 얼마나 복이 많은지요. 한상철은 대답하지 않고 둘러봅니다.
응접실, 복도, 그리고 주방. 주방에서 최정화가 멈춥니다. 냉장고가 있습니다. 커다란 냉장고. 하지만 안에는 거의 아무것도 없습니다. 물 몇 병, 우유 한두 개. 반찬은 숫자가 맞지 않습니다. 밥솥은 따뜻하지만 반찬통은 너무 적습니다. 6명의 아이가 먹을 양이라고는 보기 어렵습니다. 한상철은 아이들이 있는 방으로 향합니다. 그곳에서 유준을 마주칩니다. 유준의 눈빛이 순간적으로 변합니다. 그 아이는 재빨리 동생들을 뒤로 숨깁니다. 벽에 등을 대고 어른들을 가로막으며 눈빛이 명확합니다. 믿지 마. 한상철은 마음이 찢어지지만 지금은 들키면 안 됩니다. 천천히 돌아섭니다. 강미경은 그의 표정을 읽지 못합니다. 곧 외부 프로그램이 있어서 아이들 준비가 바빠요. 회장님 다음에 뵐 때 더 건강해진 모습 보여드리겠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최정화의 눈빛이 흔들립니다. 외부 프로그램. 내일 아침. 한상철은 강미경에게 제안합니다. 국밥집. 아이들의 얼굴이 창백하다는 핑계로. 강미경은 처음 거부하지만 큰 후원을 생각하고 있다는 말에 마음이 풀립니다. 국밥집은 청주 시내 낡은 골목에 있습니다. 주인은 나이 많은 할머니. 국밥은 따뜻하게 나옵니다. 그런데 아이들의 반응이 이상합니다. 유주는 놀랍도록 조용합니다. 국밥 냄새가 올라오는데도 숟가락을 바로 들지 않습니다. 손이 떨립니다. 아니, 조절하는 겁니다. 너무 빨리 먹으면 안 된다는 신호를 자신에게 보내고 있습니다. 유나는 국밥을 한 숟가락 뜨더니 자신이 먹지 않고 보미에게 입에 넣어줍니다. 그것이 습관입니다. 자신의 것보다 막내의 것을 우선합니다. 보미는 자꾸만 기침을 합니다. 국밥이 맛있어서가 아니라 기침이 나서입니다. 한상철은 아이들의 몸을 보지 않습니다. 아이들의 습관을 봅니다. 늘 부족했고 늘 서둘러야 했던 아이들. 그 순간 유준이가 테이블 아래에서 한상철의 손을 찾습니다. 살짝 손을 잡더니 손가락으로 뭔가를 적습니다. 0500. 터미널. 한상철의 눈이 번쩍 뜹니다. 공항이 아니라 터미널. 해외가 아니라 국내 버스터미널. 그것은 아이들이 분산되어 이동한다는 뜻입니다.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흩어진다는 뜻입니다. 귀가하는 길. 쉼터 앞 골목에 한상철은 낯선 승합차를 봅니다. 검은색. 창이 어두운 필름으로 막혀 있습니다. 차 안에서 누군가가 전화로 말합니다. 새벽에 바로 태우면 됩니다. 버스터미널까지 가면 거기서 분산입니다. 한상철은 차 번호를 외워둡니다. 최정화도, 이정규도, 그리고 그 밤 박선우에게 전화합니다. 시간이 없다고. 내일 새벽 5시 터미널로 가는 차. 모든 게 맞아떨어집니다. 박선우는 이미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박선우는 밤을 새웁니다. 새벽 2시. 구청 사무실에 불은 꺼져 있지만 그의 책상만 불이 켜져 있습니다. 아이들 이동 절차의 적법성. 그것을 파고들어야 합니다. 강미경이 제시한 서류는 겉으로는 멀쩡합니다. 도장도 있고 문구도 정확합니다. 하지만 박선우는 20년을 이 일로 보냈습니다. 그가 본 것은 서류 속의 틈입니다. 아동보호조치의 법적 근거 부재, 보호자 동의 절차 생략,
의료기록 및 첨부, 목적지 명시 생략, 외부 프로그램이라는 말은 법적으로 존재하지 않는 용어입니다. 박선우는 법원에 연락합니다. 새벽 3시, 긴급 상황입니다. 아동 임시보호 결정을 청청하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출국 금지가 아니라 법원이 직접 나서서 아동의 신신을 보호하는 조치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문제입니다. 새벽 4시 30분, 이정규 실장으로부터 전화가 옵니다. 회장님, 애들 짐을 지금 차에 싣고 있습니다. 새벽 5시에 출발 예정입니다. 박선우는 즉시 한상철에게 연락합니다. 회장님, 법원 결정이 나올 때까지 버티셔야 합니다. 경찰과 함께 차량을 정차시킬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감정적으로 나가면 아이들이 더 다칩니다. 우리는 불법 절차를 증명해야 합니다. 한상철은 대답합니다. 내가 또 늦지 않도록 하라. 그의 목소리에는 지난 10년의 후회가 들어 있습니다. 박선우는 경찰청에 신고합니다. 아동 인신매매 의혹, 불법 이동, 적법성 없는 보호 조치. 경찰은 움직입니다. 빠르게. 그리고 새벽 4시 50분. 법원으로부터 결정서가 도착합니다. 아동 임시보호 결정. 위법한 이동 금지. 즉시 집행. 박선우는 그것을 들고 고속도로로 향합니다. 한상철과 최정화도, 이정규도. 하지만 한상철 일행이 새봄쉼터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늦었습니다. 아이들의 방은 비어 있습니다. 침대만 남아 있습니다. 옷도 짐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마치 아이들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처럼. 최정화가 침대 위에 무언가를 봅니다. 유나의 수첩입니다. 작은 수첩. 그 마지막 장에는 그림 하나가 있습니다. 삐뚤빼뚤한 크레용 그림. 3명이 손을 잡고 있는 그림. 그리고 한 명은 우산을 들고 있습니다. 우리를 빗속에서 기다려줄 누군가. 그것이 아이들이 남긴 메시지입니다. 아직도 우리를 찾을 거라는 희망. 아직도 누군가가 와줄 거라는 믿음. 최정화가 무너집니다. 침대에 앉은 채로. 우리가 또 늦었구나. 한상철은 처음으로 진짜로 흔들립니다. 그의 손이 떨립니다. 30년을 사업으로 일궈온 손. 수천 명의 직원을 거느린 손. 그 손이 지금 무력합니다. 나는 평생 지키는 사람인 척했지. 내 아들도 내 손주들도 정작 아무도 못 지켰다. 그의 목소리가 벽에 부딪혀 흙먼지처럼 흩어집니다. 강미경은 이미 사라져 있습니다. 차도 없습니다. 승합차도, 아이들도. 경찰은 고속도로 곳곳에 검문소를 설치했습니다. 하지만 차량은 여러 대로 분산되었을 겁니다. 한 번에 가는 게 아니라 여러 곳으로. 이정규 실장이 조용히 말합니다. 회장님, 유준이가 남긴 종이배. 그는 종이배를 펼칩니다. 안쪽에 작은 글씨가 더 있습니다. 톨게이트 이름. 영동 마이너스동 서울 톨게이트. 새벽 5시 30분경. 그것은 아이가 남긴 또 다른 신호입니다. 우리 여기로 가요라는 신호. 한상철의 눈이 떠집니다. 아직 늦지 않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박선우에게 전화합니다. 그 톨게이트, 그곳으로 경찰을 보낼 수 있나? 박선우의 목소리가 들립니다. 이미 보냈습니다. 회장님, 아이들이 우리에게 길을 알려줬습니다. 우리는 지금부터가 진짜입니다. 박선우는 지휘를 합니다. 고속도로 경찰청 지령실.
그의 음성은 차분합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아이들을 지키겠다는 결연함이 있습니다. 차량을 강제로 정차시키는 건 위험합니다. 아이들이 더 다칩니다. 우리는 법적 근거로 멈추게 해야 합니다. 경찰 팀장이 묻습니다. 어떻게요? 아동 임시보호 결정 공문, 경찰의 정차 지시, 아동 안전 확보 필수, 이 세 가지가 만나는 지점이 톨게이트입니다. 거기서는 모든 차가 반드시 멈춥니다. 박선우는 톨게이트 담당자에게 미리 연락합니다. 특수한 상황, 아동 보호 관련, 특정 차량의 정차 협조, 새벽 5시, 경찰 3대가 톨게이트 인근 갓길에 위치합니다. 박선우도 그곳에 있습니다. 그리고 한상철과 최정화도, 이정규 실장은 운전을 합니다. 느리게, 조심스럽게. 회장님, 차가 보입니다. 검은색 승합차, 톨게이트를 향해 천천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속도를 줄입니다. 뭔가 이상함을 감지했을 겁니다. 박선우가 라디오로 지시합니다. 톨게이트 정차 신호. 지금 톨게이트 부스의 불빛이 밝아집니다. 기술적 오류라는 안내가 나갑니다. 잠시 기다려달라고. 승합차는 멈춥니다. 그 순간 경찰차가 조용히 길을 막습니다. 뒤에서 위협적이지 않게, 하지만 명확하게 차창이 내려집니다. 강미경의 얼굴이 보입니다. 처음으로 그녀의 미소가 사라집니다. 뭐 하는 짓입니까? 박선우가 공문을 제시합니다. 법원 결정서, 경찰 정차 지시, 아동 임시보호 조치. 강미경은 버티려 합니다. 합법입니다. 후원 프로그램입니다. 박선우는 차분하게 응수합니다. 합법이면 더더욱 지금 여기서 확인하면 됩니다. 아동 안전 확보가 먼저입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동요가 없습니다. 20년을 이 일로 보낸 사람의 목소리입니다. 경찰이 차 문을 엽니다. 차 문이 열리는 순간 유준이가 먼저 내려오려다 멈춥니다. 어른들이 너무 많습니다. 경찰, 공무원, 그리고 그 낯선 할아버지와 할머니. 유준의 몸이 경직됩니다. 뭔가 다시 잘못될까봐 두려워합니다. 어른들은 늘 약속을 어기니까요. 그때 한상철이 천천히 무릎을 굽혀 아이 눈높이로 내려갑니다. 유준아. 아이가 눈을 들어 그를 봅니다. 할아버지가 늦어서 미안하다. 그런데 오늘은 늦지 않으려고 여기까지 왔다. 유준의 눈이 흔들립니다. 처음으로 그 버티는 얼굴이 금이 갑니다. 아이의 어깨가 떨립니다. 유나는 천천히 최정화의 손을 봅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마치 불이 꺼질까봐 조용히 손끝을 갖다 댑니다. 최정화는 그 손을 꼭 잡습니다. 말없이, 하지만 명확하게, 난 안 놓을 거야 라는 메시지로. 보미는 기침을 하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그것은 단순한 울음이 아닙니다. 그것은 3년간 참아온 모든 눈물이 한 번에 쏟아지는 것입니다. 강미경이 말합니다. 합법입니다. 후원 프로그램이에요. 그녀의 목소리는 이제 떨립니다. 박선우가 차분히 말합니다. 아동복지법 제15조. 아동의 보호자 또는 보호 의무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아동을 방임유기학대해서는 아니 됩니다. 그리고 임시보호 결정 이후의 이동은 위법입니다. 경찰이 승합차를 검사합니다. 응급의료용품이 보입니다. 하지만
의료인의 기록은 없습니다. 아이들의 개인정보. 하지만 보호자 서명은 위조된 것처럼 보입니다. 박선우는 강미경을 향해 묻습니다. 이 사진을 어디서 받으셨습니까? 그는 아이들이 남긴 사진을 제시합니다. 한도연의 사진, 그리고 그 뒤에 아이들의 손. 강미경의 얼굴이 회색으로 변합니다. 나는 모르는데.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모든 것이 끝납니다. 아이들은 즉시 의료기관으로 이동합니다. 응급 체크업, 심리 상담, 모든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됩니다. 보미는 흡입 치료를 받습니다. 기침이 조금씩 잦아듭니다. 천식이 맞았습니다. 치료 없이 3년을 견딘 아이입니다. 유나는 수첩을 다시 손에 들고 있습니다. 새로운 그림을 그립니다. 이번엔 4명이 손을 잡은 그림입니다. 할아버지, 할머니, 그리고 자신들. 유주는 끝까지 묻습니다. 한상철에게, 최정화에게, 박선우에게, 모두에게. 진짜로 안 버리죠? 어른들은 말 바꾸잖아요. 그것이 3년의 시설 생활이 남긴 상처입니다. 한상철은 대답하지 않고 주머니에서 편지 하나를 꺼냅니다. 낡은 편지. 봉투는 여러 번 접혔다 펴졌다를 반복한 자국이 있습니다. 10년을 뜯지 않고 품었던 편지입니다. 편지 봉투에는 도연이가 보낸 마지막 편지라고 적혀 있습니다. 최정화가 말합니다. 말 대신 매일 증명할게. 너희들이 우리의 가족이라는 걸. 그녀의 목소리는 처음으로 흔들립니다. 하지만 그 흔들림은 약함이 아니라 사랑입니다. 며칠 뒤 친족관계 확인 절차가 마무리됩니다. 박선우가 끝까지 관여합니다. 행정 절차, 법적 절차,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아이들은 처음으로 이름을 빼앗기지 않는 날을 맞습니다. 유주는 한상철의 손자가 됩니다. 유나도, 보미도. 그들은 새로운 이름이 아니라 자신들의 진짜 이름을 되찾습니다. 마지막 장면은 다시 하늘숲 추모공원입니다. 비 대신 연한 봄비가 그친 공기. 공원의 풀들이 물을 먹고 초록색으로 물들어갑니다. 유준이 도연의 납고람 앞에 섭니다. 종이배를 더 이상 가져오지 않습니다. 대신 작은 꽃 한 송이를 놓습니다. 봄에 피는 작은 꽃. 유준이 말합니다. 아빠 나 이제 도망 안 가요. 최정화가 그의 어깨에 손을 올립니다. 한상철도 유나의 손을 잡고 섭니다. 보미는 유준의 손을 꼭 잡습니다. 한상철은 뒤에서 조용히 고개를 숙입니다. 그것은 늦게 배운 하지만 끝까지 지키겠다는 약속입니다. 10년을 기다린 아들에게, 그리고 3년을 기다린 손주들에게 미안했다는 말 대신 이제부터라는 말을. 여러분, 오늘의 이야기는 실제로 있을 법한 많은 가정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누군가는 이 영상을 보면서 자신의 가족을 떠올렸을지도 모릅니다. 누군가는 왜 이렇게 늦게 왔나라는 한상철의 외침에 자신의 후회를 느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의 댓글 한 줄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다시 살아갈 힘이 되어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 마음 한 곳에라도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하루가 조금 더 따뜻해지고 조금 더 단단해질 수 있도록 저희는 다음 감동이 있는 사연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